자, 15쪽입니다. 15쪽. 뭘 맨날 출발해. 자. 자, 15, 16에 와서 현대시 두 편이네. 문학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니까 바로 덤비면 안 되고 17번 보기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겠습니다. 그래, 17번 보기가 뭐에 대한 설명인가 볼게요. 어머? 가시를 설명하는 거야? 나시를 설명하는 거야, 이거? 나시입니다. 왜냐면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잖아. 공교롭게도 기역 미음은 다 어디 있어? 네 나에 있죠? 그러니까 나시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디 힌트 좀 받아볼까요? 이 시는 의미 구조상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로 인식해달라요. 그러면 네 개니까 동그라미 1, 2, 3, 4 하자. 1.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는 부분이랍니다. 첫 번째 얘는 뭐냐면 화자가 대상을 관찰할 거래요. 그러면 나시는 뭔가를 관찰할 거야. 자, 동그라미 2.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및 태도가 드러난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요 대상에 대한 정서가 드러납니다. 행복해요, 그리워요, 기뻐요, 슬퍼요. 이게 정서죠. 그 다음에 정서 및 태도가 있대요. 그러면 이 태도라는 건 뭐야? 화자의 어떤 움직임이죠. 어떤 상태인지, 그죠? 기뻐서 때려주고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은지, 그래서 슬퍼서 때려주고 싶은지, 뭐 이런 거지, 그지? 그 다음, 3번.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정서 및 태도를 느끼다 보니까 나를 되돌아보게 된대요. 그 나름대로 성찰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었대요. 깨달음을 얻었어. 자, 그 다음 깨달음을 바탕으로 시적 공간을 재인식한답니다. 그래서 내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 시적 공간을 재인식한대요. 그럼 새롭게 인식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시적 공간이 부정이었는데 새롭게 인식하면 긍정으로 인식하라든가, 긍정이었는데 부정으로 인식하든가, 그 둘 중 하나겠지, 그죠? 자, 이제 갑니다. 16에 윤성택의 산 동네의 밤. 산 동네의 밤입니다. 아이고, 힌트를 슬쩍 얻었더니 시적 대상이 어디겠어요? 산 동네의 밤이니까 요게 시적 대상이겠죠, 그죠? 그러면 대상을 내가 산동네의 밤을 관찰했을 거고, 그 산동네의 밤을 보면서 어떤 정서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태도가 있나 봐. 그런 거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서 시적 공간, 산동네가 이제 새롭게 인식되나 봐. 됐네! 다 알려줬다, 씨! 그 다음에 윤성택이라는 사람은 수능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왜 출제된 적이 없냐면, 문학책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린 뭐라 하면 듣보자.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의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 한번 해보자. 힌트를 다 줬어요. 춥다. 거기 뒤에 춥다 하고 쉼표 있죠. 이 쉼표는 왜 쓰냐? 노토치? 뭐지? 안 만져, 씨. 자, 쉼표는요, 시에서 쉼표는요, 바로 뭐야? 호흡에 다닙니다. 호흡, 즉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즉 그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운율이 좀 달라져요. 그죠? 운율 또는 감정을 조금 절제할 때도 쉼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절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만약에 쉼표가 없다면 춥다, 웅크린 채 서로 맞대고 있는 집이여,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쉼표가 있으면 그렇게 못 읽어요. 춥다. 웅크린 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감정의 절제, 올라갔던 걸 절제시킬 때 쉼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자, 그 다음에 춥다는 원래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오고 서술어가 와야 되잖아. 춥다 서술어가 오고 웅크린 채 서로 맞대고 있는 집들이 춥다일 거 아니냐. 도치법 쓰였구나. 그러면 이 시는 도치법을 쓰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치법을 왜 쓰냐가 중요해. 그래야 딴 시와 연결을 시킬 거잖아. 도치법은 왜 쓰냐면 강조. 뭘 강조할 건데? 도치된 놈. 춥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진짜 체감적으로 추울 수도 있고요. 그죠? 날씨가 너무 추워. 그럴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추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시니까, 정서에 그리니까 심리적인 게 추운 게 아닐까 한번 의심. 계속합니다. 웅크린 채 서로를 맞대고 있는 집들이, 웅크린 채 서로를 맞대고 있는 집.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그 건축법에 의하면요, 집은 집끼리 서로 붙어서 짓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건축법에 30cm가 무조건 띄어야 돼요. 30cm 떨어져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넘겨보시면 안 보이네, 깜깜하네? 집들이 떨어져 있어. 근데 옛날 집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그래서 저기 종로 1가 종로 2가에 가면 이렇게 맞벽집이라서 딱 붙어 있어요.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의 건축허가 안 납니다. 30cm 떨어져야 한대. 그럼 이건 뭐냐? 웅크린 채 서로를 맞대고 있는 집들이래. 이거 판잣집입니다. 판잣집은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죠? 이게 쉽게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이 판잣집도 보면요, 서로 이렇게 엮어놔요. 안 무너지게. 그래서 하얀 집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 집은 2층 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랑 이렇게 둘이 묶어요. 그 다음에 뭐 좀 못 사는 집이야. 그러면 되게 빨간 집. 이렇게 묶어서 서로 막 연결돼서 너무 예쁜데? 이게 너무 규칙적인데? 뭐 이렇게 너무 이쁜데? 어쨌든 이런 판잣집입니다. 판잣집 이게 다섯다섯 붙어 있어요. 근데 판잣집 가만히 보시면 내가 왜 이런 식으로 그랬냐면, 이렇게 집이 있지 않아야 이런 언덕배기 이런 데 못 사니까, 그런 데다 집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다닥다닥 붙여 있는 건 결국 판잣집입니다. 그러면 웅크린 채 서로 맞대고 있는 집은 부정일 겁니다. 그죠? 가난한 집이니까. 아닌데요, 저는 예쁘고 좋은데요. 그럼 거기 살아, 이씨. 보편적으로 가난하니까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웅크린 채 서로를 맞대고 있는 집들이 작은 창으로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관찰하고 있나 보죠? 판잣집이지만 그 안에 창문들이 좀 있나 봐요. 작은 창이. 노란색 집에 작은 창문이 있고요. 빨간 창문이 있고요. 파란 창문이 있나 봐.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백열등 같은 걸 이렇게 켜놓나 봐. 그래서 여기 등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등이 요래 켜져 있대요. 내가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씨는 진짜 어떤 등, 백열등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가로등은 언덕배기부터 뚜벅뚜벅 걸어와. 가로등이 걸어올 리 없죠? 의인화됐군요. 의인법이죠. 그러면 의인법이 쓰였다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쓰는지를 알아야 다른 거에 적용할 거 아니냐. 의인법은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웅크린 채 서로 맞대고 있는 이 집들 자체를요, 증오하거나 어떤 환멸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야. 그냥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나 봐요. 친근감 표현이니까. 뚜벅뚜벅 걸어와. 가로등이 걸어오는 건 아니겠지. 아마 밤이 되니까 가로등이 하나하나 켜지는 거. 그거 아시죠? 그죠? 하나하나 켜지는 걸 걷는다라고 표현했네. 골목에 담장을 세워주고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세워주고 가는 건 아닐 거잖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가로등이 빵 켜지면서 여기 담이 있었구나. 이걸 내가 인식한 거죠. 그걸 가로등이네. 담을 세웠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 가까이 실뿌리처럼 금이 간 담벼락 위엔 담벼락에 온전치 못하네요. 아주 부자들이 살고 있으면 이런 담벼락이 어떻게 써? 아주 뭐 보수라든가 이런 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고쳤을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금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되게 위태로운 그런 곳인가 봐요. 담벼락 위엔 아직 걷지 않은 빨래가 바람을 차고 오르내렸습니다. 바람을 차고 오르내렸다는 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거지. 빨래 걸어놨나 보지. 그럼 여기까지가 이 4개 중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있죠. 그냥 산동네의 모습인데 상태 안 좋아. 열악한 산동네의 모습이네. 산동네의 모습이네. 고깃박스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라니까 나도 그거에 맞춰서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열악한 산동네니까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판잣집은 우선 판잣집이고요. 그 다음에 담벼락은 금이가 있고요. 막 이런 것들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정서 및 태도가 느껴진대요. 이걸 보고 나서 기쁜지 슬픈지 증오인지 뭐 이런 거. 나는 미로같이 얽혀있는 골목을 나와. 미로같이 얽혀있는 골목? 가만히 보시면 잘 사는 이런 계획도시 부자들이 사는 곳은요, 길이 반듯합니다. 그죠? 똑바로 사거리. 여기 강남 나가시면 어떻게 해서 딱 반듯하게 돼 있잖아.
근데 아주 구도심, 아주 옛날부터 있던 데는 보면 되게 집이 집이 막 지멋대로 생기다 보니까 길도 막 꼬불꼬불해요. 우리 바로 여기 옆에 여기 무당 있는 애들. 거기 길 가봤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던데? 그죠? 꼬불꼬불 하잖아. 그죠? 진짜 가서 경험해봐. 낮에 가면 가는데 지금 혼자 가라면, 겐지, 그걸 가야 합니까? 이럴걸? 느낌이 좀 싸해요. 한번 가봐. 그죠? 어이씨. 뭐야? 닥쳐, 이씨. 그래서 예전에 거기 그 골목 이렇게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숨어서 막 담배 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저 핸드폰이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죠? 쭉 풀로 당겨서 사진을 딱 찍으면 어떤 놈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딴 데 가서 펴. 여기서 피지 마. 여기 좀 다 걸려. 자, 계속 갑니다. 어디였는지 모르지 까먹었다. 미로같이 얽혀있는 골목을 나와 가난한 곳인가 봐요. 이정표로 서 있는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이정표로 서 있는 구멍가게라는 건 뭐냐면 아마 이 지역에서 좀 이런 말이 되려나 모르겠네. 랜드마크 같은 그런 가게야. 그죠? 그 허름한 가게 있는데 거기 이런 거 딱 떠오르는 그건가 봐. 거기서 내가 소주를 샀대요. 왜 샀을까가 이제 문제지. 그죠? 어둠에 익숙한 이 동네에서는 어둠에 익숙하다는 건 뭐냐면 역시 가난한 거죠. 그죠? 어둠에 익숙하다는 건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몇 촉의 전구로 저런 아주 이렇게 밝은 것도 아니고 몇 촉짜리 조그만 전구로 스스로의 몸에 불을 매달 수 있을 것일까? 매달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저렇게 이런 판잣집에서 사는데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네. 일종의 연민의 마음이 드러나는군요. 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했어? 이 열악한 산동네를 봤더니 연민, 불쌍함을 느낍니다. 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정도? 점점이 피어난 저 창에 작은 불빛들을 불러 모아서 허물없이 잔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나의 태도가 드러났구나. 아까 소주 산 이유가 있구나. 작은 불빛들을 불러 모은대요. 아까 이거. 흰색 판자집 일로 와. 노란색 판자집 일로 와. 빨강 판자, 파란 판자 일로 와. 같이 술 한잔 먹세. 이런 거잖아. 그건 뭐야? 내가 얘네들에 대한 어떤 연대의 마음이죠.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 연대는 일종의 시에 베푸는 거. 야, 너는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좀 나눠줄게. 이런 정도의 느낌이 좀 나요. 조금 일방적인 연대. 이런 거. 그 사람의 의견 묻지 않고 뒤에 볼게요. 어두운 방 안에서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을 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나름대로 성찰하는 거야. 담벼락에서 너무 어두워요. 앞에 하나도 안 보여. 나에게 일종의 좀 시련인데 찾는 겁니다. 어디 있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다가 나도 누군가에게 건너가는 먼 불빛이었구나. 누군가에겐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였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거야? 나도 내 갈 길을 어떻게 해서 시련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시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도와주고 누군가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세상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게 아닌 거야. 그 전까지는 조금 버릇없이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일로 와. 소주 먹어, 새끼야.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닌가 봐. 그 깨달음을 느낀 겁니다. 그랬더니 따스하게 한겨우는 환한 불빛 아래 아까는 몇 촉도 안 되는 조그만 전구에서 삶의 희망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환한 불빛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도와주지만 저들에게 나도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따스하게 그 불빛이 이제 안겨오는 겁니다. 나에게. 나는 수수꽃처럼 서서 웃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바로 연대라는 것은 얘가 생각해봐. 연대라는 건 일종의 시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베푸는 거. 이게 아니야. 그게 뭔데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야. 서로에게 주고받는 거야. 창밖을 보면 보일러의 연기 따라 별들이 늙은 은행나무의 가지 사이마다 내려와 불씨 하나씩을 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어떤 별이 있는데 이런 거야. 휴 내려와서 이쪽에 얘의 희망이 되어주는 거고요. 또 다른 어떤 별들은요. 휴 내려와서 얘한테 희망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어떤 별이 내려서 얘한테 희망이 되고요. 또 다른 별도 얘에 대해 희망이 있는 거야.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이 산동네는요. 지지도 가난하고 너무 불쌍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얘네들은 비록 가난할지언정 마음속에는 희망을 늘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네.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아주 내가 산동네 하면 가난만 떠올렸습니다. 불쌍해 도와주고 싶어 이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어? 희망을 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세상 그냥 나약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산동네에 대한 나의 인식이 좀 바뀌었나 봐요. 오, 예. 자, 그러면 대략적인 상황을 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있는 곳은, 내가 관찰하는 것은 한자촌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미로 같은 골목만 잔뜩 합니다. 미로 같은 골목만 잔뜩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모두 다 어둠에 익숙한 곳입니다. 밝음이 없어. 어둠에 익숙하대요. 그러니까 이 산동네는 무척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 열악한 상태를 화자가 관찰하고 있다고요. 이 산동네를 한마디로 관찰을 해요. 그랬더니 화자는 그 관찰에서 멈추지 않고 관찰하면서 너무 불쌍해요.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예. 들어와. 오케이. 아유, 그래 이제 왔어. 여기 앉아 여기. 얘가 예전에 공부하다가 대학 못 가서 자살하는 애야. 인사 좀 해. 알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얘랑 또 친구 될 수 있다. 알겠지? 자, 아니야, 거기 없어. 여기 있어, 멍청아. 여기다 대고 인사해. 자, 또 왔네. 아유, 일로 와, 너는. 일로 와. 여기 앉아, 여기. 얘는 누구냐면, 수업 시간에 떠들다 뒤진 애야. 떠들고, 알았지? 너도 저기 앉을 수 있다. 떠들지 마, 새끼야. 자,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도 어둠 속에서 막 이렇게 헤매고, 스위치 어딨어?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누군가를 늘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즉, 연대라는 것은, 이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판잣집을 봅니다. 예전에는 무척 가난의 대명사로 인식했거든요. 맞아. 가난한 건 가난해요. 하지만 달리 인식합니다. 다 뭐야? 희망의 불씨를 하나씩 다 달고 있다고 했죠? 불씨 하나씩이구나. 희망이 아니라 불씨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죠? 불씨 하나씩 달고 있었답니다. 즉, 이것은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맨날 엉엉 울고 나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 못 살겠어요. 이렇게 찌질이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름대로 가난하지만 자신만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집단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17번 문제 풀 수 있겠죠? 이제 이걸 필요. 오호 떠든다는 이 새끼들. 야, 빨리 공부 안 해? 너 시계 너 그거 알아? 사람들이 급사하잖아. 갑자기 확 죽잖아. 왜 죽는지 알아? 뒤에서요 귀신이 머리카락 수를 센대요. 하나, 둘, 셋. 그거 다 세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졸고 있으면 가만히 다 센단 말이야. 싹 찍어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 돌연사가 더 많아요. 왜? 이 귀신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
둘, 셋. 우리가 흔들면 다시 하나, 둘이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귀신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조심해. 아시겠나? 그러니까 또 수업 시간에 졸거나 수업 시간에 떠들면 여기, 그다음 공부 못하면 여기, 그다음에 졸면 죽는 거야, 당. 여기 아주 좋은 공부 분위기 딱 좋아, 아주. 목숨 걸고 하는데요, 여기는. 자, 17번 봅니다. 17번. 자, 1번 기억 봅니다. 웅크린 채 서로 맞대고 있답니다.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의 산동네의 전경입니다. 오케이. 니은. 니은 뭐요? 어둠에 익숙한 동네입니다. 산동네에서의 생활을 익숙하게 받아들여 안주한 화자라고요? 화자가 여기를 왜 익숙해 합니까? 그죠? 땡. 그죠? 오히려 얘네들의 연민, 불쌍함을 느끼면서 연대해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 이놈 틀렸어. 엄매.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박용래, 월훈. 누가 또 골로 가려고. 자, 월훈입니다. 월훈이란 제목이 있는데, 뭐 하는 거지? 뭐지? 월훈인데 그 밑에 주석에 달렸죠? 주석에 달리면 찾아야 합니다. 뭐냐면, 달무리, 이게 이제 원훈이세요. 달무리가. 그럼 달무리가 뭐냐? 달무리가 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여기 이제 달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달이야. 달이야. 그러면 이렇게 달을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 그 달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퍼지는, 예오예. 시끄러. 자, 와우, 요게 달물입니다. 요게 달물이야. 요게 달물이야. 근데 왜 갑자기 달무리가 나왔냐면, 이 시를 읽어보시면 아주 깊은 산입니다. 첩첩산 중에도 없고 더 들어가는데 누가 있냐면 노인이 살아요. 노인이 거기 살아 혼자. 근데 이 노인은 사람이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밖에서 부스럭 소리 나면 막 뛰어나갑니다. 누구 왔어? 없지. 그 다음에 귀가 막 이렇게, 아이고, 귀 아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들리는데 조그만 소리도 귀를 나가요. 무슨 소리지? 누가 왔나? 이럽니다. 사실은 없어요. 즉 그곳에는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인에서 우리가 다소 비과학적이지만 노인을 이렇게 봤더니 왠지 짠한 느낌이 나면서 여기에 뭐가 올라가? 뭐가 이렇게 퍼지는 거야. 마치 달무리처럼 노인 주변에 뭐가 나와? 고독, 외로움, 이게 나가는 거야. 이거 여러분도 막 보고 있잖아. 박정우 선생님 지나갈 때 보면 왠지 짠해요. 그러거든요. 봐봐. 그거 진짜 그냥 가만히 보면 이랬다고요. 그죠? 걔가 뭐라고 하면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 돼. 그죠? 이거 이 상태야. 딱 이 시는 딱 그 박재홍에 대한 시입니다. 완벽한 시입니다. 자, 어디? 읽으면 눈물 납니다. 야,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친구 빨리 하란 말이야. 엄마 친구 중에 있잖아. 그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 그죠? 근데 갔다 오신 분이 아직 그냥 하면 안 돼. 그 큰일 나. 갔다 오신 분 있잖아. 그치? 얘 저기 뭐 베트남은 안 간대. 필리핀은 가겠대? 필리핀 왜 가냐고요? 멍충이. 자, 가봅니다. 자, 가 같은 시를 우리가 산문시라고 합니다. 산문시. 그죠? 산문시는요, 중간중간에 쉼표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호흡의 단위를 끊어줘야겠죠? 그죠? 운율 같은 거 생성할 때 쉼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어디 한번 보세요.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와우, 엄청난 깊은 곳이구나. 있습니다, 씁니다. 이런 걸 경어체라고 하죠. 좀 경건한 느낌이 납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 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입니다. 마을 하고 명사형 종결이네.
명사형 종결 표현인데 그 위쪽에서는 있습니다 하면서 서술어를 쓰면서 종결했죠. 종결 방식이 좀 변화되고 있네. 그죠? 산문시들은요, 좀 지루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결 표현을 좀 계속 바꿉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디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첩첩산중 산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요. 그 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죠? 허방 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라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나 봐. 여기에 산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마을이 있는 거야. 그죠? 산 골짜기겠죠? 산과 산 사이에는 여기에 마을이 있는 거야. 보통은 이런 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이런 마을 왜 안 사냐면요. 해가 떴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안 들어오겠죠. 해가 올라갔어. 아침 10시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햇빛이 다 이거 산으로 가리는 거야. 그래서 한 11시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기가 살짝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꼼꼼해.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해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어야? 여기 있어야? 이제 어떻게 했어?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야. 아, 이제 낮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2시만 돼도 어떻게 했어? 2시만 돼도 여기만 빛이 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온통 한 2~3시간밖에 햇빛을 못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곳은 안 살아요. 근데 여기 누가 있어? 엄마 노인. 여기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있으니까, 그것도 첩첩산중 저 멀리 있으니까 방문하는 사람이 없겠죠. 어차피 이 노인한테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있다면 저승사자. 계속합니다. 그만큼 갈 데가 없다고요. 자, 계속합니다. 갱속 같은 갱이 아니라 갱이죠. 그죠? 이 갱은요, 땅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부들 얘기하면 갱도 이런 말 하잖아. 땅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갱은요, 양아치고요. 갱속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땅속 깊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잖아.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있으니까 마치 땅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듯 하지요.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이거 다 모두 다 운율인데, 노루는 꼬리가 되게 짧아요. 해가 짧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좀 짧잖아. 그죠? 해가 떴다가 꼴깍하고 넘어가요. 해가 없어졌어.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종결음이 이번엔 유. 아까 냈습니다. 마을, 유. 종결어미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자꾸 변형을 줍니다. 산문시가 조금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콩깍지처럼. 거기 쉼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운율이야. 자, 시에서의 반복은 볼 것도 없어. 운율과 강조입니다. 시에서의 반복은 운율과 강조더라.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 동그라미. 일행의 마을의 동그라미. 처음에 마을을 봤어요. 첩첩산중에는 마을이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마을을 봤죠. 그러더니 화살표 연결해 외딴집으로. 마을에서 외딴집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있도록 밤이 깊도록. 밤이 깊도록 창문은 모갓빛입니다. 은은한 노란색인가 봐요. 긴 밤입니다. 맞죠? 낮이 별로 없잖아. 다 밤이지 뭐 애들한텐. 외딴집 노인은 엄마 노인 동그라미. 아까 외딴집에서 노인으로 화살표 연결. 그럼 연결이 완성됐습니다. 마을을 보다가 외딴집을 보다가 외딴집에서 다시 화살표 노인을 바라보고 있군요. 시선이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배고파서 깎는 건 아닐 거야. 왜냐면 긴 밤에 어떻게 혼자 지내야 되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고구마를 깎습니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는 천천히 풀려 내리는 집단. 아이고.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내려앉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 바람도 없으니까. 근데 이 노인은 그것도 들려요. 왜냐면 너무 간절한 거야. 혹시 사람이 올까? 귀를 모으고 듣습니다. 혹시 올까? 간절한 기다림이겠죠. 후루룩 청아깃을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입니다.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다는 건 아마 노인이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기다리고 조금 좋는 거야. 그죠? 새가 부리를 겨드랑이에 딱 넣고 자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아마 노인이 기다리다 이러고 졸고 있나 봐요. 그 다음 숨을 죽이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죠. 오나? 안 오나? 안 오나? 쿨쿨.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밭은 기침은 노인들 보시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죠? 그겁니다. 그 소리가 사라졌대요. 잠이 들었군요.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귀뚜라미는 우는 거야, 노래하는 거야? 그때 달라요. 내 마음이 기쁘면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내 마음이 슬프면 우는 것처럼 들리겠지.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감정이입됐다라는 얘기겠죠. 어디에? 귀뚜라미에. 그러니까 내가 노인을 이렇게 관찰하고 노인이 이렇게 조는 모습을 봤더니 눈물 나요. 이런 얘기네. 때를 지어옵니다. 외로워요.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외로워요. 엄마 친구 소개시켜주세요. 이런 거.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것이 박재홍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멀쩡히 있다가 송장 치운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든지 펄펄 헌방눈이라도 흔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은 월훈입니다. 진짜 달무리가 아니고요. 노인이 그 창문 안에 있는데 거기서 노인의 은은하게 뭐가 나와? 외로움과 고독이 표출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래. 그러면 상황을 정리해보자. 읽어봤으니까 대략적으로 상황은 지금 나는 지금 어디냐면 첩첩산중에도 없는 그런 마을에 있습니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야. 엄청난 곳이군요. 이곳에서 나는 시선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외딴 집을 좀 보다가 어디로 갔죠? 아니 마을부터 봐야겠구나. 마을을 보다가 이제 외딴 집을 보고요. 외딴 집.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노인을 바라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노인은요 되게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외로워 보인다는 의미에서 세모를 딱 칠게요. 뭐 하냐면 되게 고독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노인은요 그 긴 밤에 혼자 일어나요. 일어나서 어떻게 써? 나름대로 외로움에서 그리움을 갖는 거죠. 누가 올까 싶어서 어떻게 써? 밖에도 나가보고 이럽니다. 그리움이 있다라는 건 언젠가는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나마 동그라미라고 칠게요. 근데 화자가 이렇게 봤을 땐 저런 공간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야.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노인이 꼭 졸면서 기다리죠. 그러면서 화자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벽이 무너져라 우나? 뭐라 했지? 벽이 무너져라고 웁니다. 왜요? 안 올 거거든요. 여기 오늘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그 사자만 올 수 있죠. 웁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노인의 그 모습을 봤더니 바로 뭐야? 마치 뭐가 떠올라요? 노인의 어떤 고독과 외로움, 노인의 고독, 외로움, 그런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 월훈과 같아요. 월훈이 뭐야? 달무리. 노인의 고독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시였나 봐요. 그러면 17번은 풀지 말자. 과감하게. 15, 16만 풀자. 딱죠.
자, 됐나? 15 갑니다. 가는 행의 종결의 변화를 주어. 그렇습니다. 명사형도 있었고요. 씁니다. 뭐뭐 했어요. 여기 있었죠? 여기까진 맞았어요. 화자의 정서가 변화됐다고요? 가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노인의 고독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었고, 그 정서가 변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행복하네? 이렇게 바뀐 적이 없어요. 뒤에가 틀렸어요. 화자의 정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번, 나는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렇게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면 의미가 강조되는 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럼 촉각적 이미지가 있나만 찾으면 될 거 아니냐? 따스하게 한 경우는 있었네. 니을 바로 밑에 정답이네요. 가는 대화체라고요? 대화체가 되려면 철수야, 네!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없어요. 대화체 땡. 다음 4번. 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그런 거 있어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는 거 있습니다만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는 건 가만 해당되죠. 산문시는 가잖아. 그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뭐 쉼표도 사용했고요. 종결 어미를 좀 바꿔보기도 했고요. 이랬죠. 그 다음 5번. 가나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죠? 좋아요. 그죠? 여기까지는요. 시선의 이동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거니까 좋아요. 근데 대상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시 같은 경우에는 산동네가 대상의 모습이 대상이 변했습니까? 걔가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내 인식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인식이 바뀐 거야. 다음 16번으로 갑니다. 가의 영상물로 제작할게요. 적절한 것은 1번.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산촌 사람의 뒷모습을 화자가 멀찍이 서서 관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나라는 말이 등장해야 되는데 1년에는 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자 거기 땡 지워버려야 되고. 2연. 봉당의 불을 환하게 밝혔다고요? 갱속 같다고 그랬죠? 그잖아. 땅속 깊숙했는데 무슨 뭐 환하게 밝혀요. 3번. 바람이 불었다고요? 아니야. 3년 보시면 어떻게 써요? 바람도 없는데 이렇게 했죠. 4번. 노인의 힘없는 기침소리가 그치고 난 뒤 귀뚜라미 떼의 울음소리는 점점 크게 들립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울고 있었죠. 정답. 자, 5번. 5연. 눈 내리는 적막한 새벽녘에 창호지 문살 사이로 여명이 밝아온다고요? 해가 막 와요? 아니죠? 땡. 자, 그 다음 거는 최일남의 노새 2마리네. 근데 이것도 역시 문학이니까 뒤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 한다고 그랬죠? 20번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다. 20번. 노새 2마리는 일단 노새는 말의 새끼긴 합니다. 근데 이 노새는 어떻게 해요? 생산 능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후세를 잊지 못해요. 이 노새는요. 노새 2마리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와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노새를 생계수단으로 삼아 도시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노력하지만 솔직해요. 점차 희망을 잃어가는 서민들의 고통을 형상화했습니다. 주제를 알려줬군요. 노새를 생계수단으로 삼았다 뭐 이런 걸 봤을 때 약 한 6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년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대화되고 현대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거기 그 현대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도태되나 봐요. 그런 의미에서 노새란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조금 쑥쑥. 작가는 잠시나마 도시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보이던
가장이 곤경에 빠지는 상황을 통해 비극성을 심화시킵니다.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막 했는데 실패. 그러니 비극성은 더욱더 심화되겠지. 그래, 알겠어. 그러면 소설이 나오면 등장인물만 체크하고 어떤 사건인지 체크하라고 그랬죠? 앞부분의 줄거리. 고향을 떠나 도시 변두리에 자리를 잡은 아버지는 노새로 연탄 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 아하, 아빠는 노새로 연탄 배달하는군요. 어느 날 연탄을 실은 마차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던 노새는 마차가 엎어지자 갑자기 달아나 버립니다.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아 나서지만 찾지 못했고요. 나는 노새가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달아나는 꿈을 꿉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아버지와 나는 다시 노새를 찾으러 다닙니다. 왜냐면 이 노새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니까 꼭 필요한 거였어요. 자, 이제 등장인물 찾으면서 해볼게. 아버지는 동그라미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리지 않고 보통 걸음을 걷는데도 나는 나 동그라미 1인칭 소설이네. 종종 걸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다. 과거 회상이네. 그죠? 아빠가 키가 크다 보니까 아마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을 회상하나 봐요. 나는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습니다.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하다는 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습니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손잡고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거야, 이런 상황이.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잡고 맞잡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급히 가야 되니까, 노새 찾으러 가야 되니까 얘를 막 끌고 다닌 거야.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아빠랑 손잡고 간다. 자랑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손을 잡고 가든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습니다. 노새 찾을 때까지.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이 됐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세요? 노새를 찾아 나섰어요?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 노새를 보지 못했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다리는 쇠사슬처럼 단 것처럼 무거웠고요. 배는 고프다 말고 쓰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인과 동화되지 못하나 봐. 길을 잃었대요.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갈 곳이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전혀 동화되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가도 인간은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건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이제 기억 문제를 풀러가야겠죠. 20번에 1번 정도 확인할 수 있겠지. 부분에서 풀 수 있는 건 부분에서 해결해야 돼. 아니야? 어허, 물어 뜯어버린다. 야, 얘네들 봐. 얘네 여기 안 보여?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써요? 도시 생활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거, 나그네 같은 길 잃은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다시 앞으로 와서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됐는지 나는 잘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노새 찾다 보니까 들어왔겠지.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처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을 다 왔다 싶었습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만이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에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쪼무레기들과 함께 와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 별일도 있구나 했습니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은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의신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없고 조용하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했습니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버지는 온통 어디에 신경이 쓰이냐면 노새 찾기. 동물들은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한번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이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습니다. 얼룩말은 두 마리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할 뿐 이다지 이렇다 할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관심 없어요.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를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아버지 매기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그냥 힘겹게 산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주자. 그렇게 생각해보니 꼭 그랬습니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거리는 큰 귀가 그랬습니다. 이거 아버지 매기는 거 아니야 이거.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와 다뤄와서 그런 건지, 그래서 닮은 건지, 아니면 애당초 말새끼나 노새 같은 놈인지,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서 닮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이 말의 영상이었습니다. 동물원에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습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네가 저마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술집입니다. 발을 멈췄습니다. 힐끗 나를 돌아보더니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날 팔아먹나? 이런 일이 전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러운 눈치로 쳐다보았으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관심 없어요.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를 힘껏 마셨습니다. 아까 배고프다 그랬잖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습니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끊고 20번의 니은. 아버지는 술집에 나를 왜 데려갔을까? 팔려고? 자, 아버지는 술집을 데려갔는데 선택지 2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러 아버지가 들어갔다고요? 아니죠.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죠. 땡. 그럼 정답 찾아버렸네. 다시 앞으로. 아버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고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노새야. 네가 말 닮았다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노새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직접 연탄 배달해야 되잖아. 이제부턴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뭐 별 수 있냐.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젠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습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네. 엄마 암노새, 할머니 어미노새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힝 웃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가 모양입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죠. 답을 찾았으니까.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겁니다.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 없을 거야.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장주했을 때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생겼나 봐요.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습니다. 이걸 어째요? 글쎄 이 경찰서에서 당신을 올해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을 박살냈다요. 이걸 어쩌지? 아니 노새는 찾았어? 찾구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간대 온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예요. 오늘 낮에 지서에서 경찰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튄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무슨 법, 도로교통법 뭐 이런 거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놓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수저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노새 두 마리구나. 앞에는 진짜 노새, 두 번째는 아빠군요. 노새는 더 이상의 생식 불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에서의 도태될 거야. 아빠도 현대화 사회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서 살아가지 못하나 봐. 그런 면에서 노새인가 봐. 이거 왜 미쳤나 이거 왜 이래? 나 이씨. 노새 어디 갔어? 그러고는 무엇인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현대화된 사회, 자동차가 빵빵 거리고 자전거가 쌩쌩 거리는 대처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새는 현대사회는 적응이 안 돼요. 살 수가 없나 봐. 아무도 배려하지 않아요. 언제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 자동차도 그걸 굴려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이 멍청아 했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습니다. 또 한 마리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18번, 19번 풀어주십니다. 자, 어디? 18번입니다. 1번에서 의문과 추측의 진술이 있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뒤쪽에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번, 나의 회상을 통해, 이것도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하지만 아버지가 처한 상황이 환상적인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신들이 나타나고 뭐 귀신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 3번, 나가 아버지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여기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요? 우리 같은 노새는 여기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해결 방안이 아예 없다고 그랬잖아. 땡. 4번, 다른 인물의 말을 통해 칠수 엄마, 나와 아버지의 위상이 바뀌었어요? 뭔 소리야? 땡. 정답은 5번. 자, 19번 봅니다. 19번에 A에 봤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 아버지를 부러워하지 않죠? 손잡고 가서 부러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우연히 동물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얼룩말 우리의 앞에 멈췄는데 중요한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달래는 기색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앞에 19쪽 볼게요. 19쪽의 맨 위에 보면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지. 그죠? 근데 지금 선택지 2번 여기서는 중요한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달래는 기색이 있다고요? 무슨 소리야? 그냥 멍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여기가 틀렸네요. 땡. 자, 쉬는 시간 좋아요. 아이고 미안.